김정은과 김정남, 단순한 형제의 비극이 아니라 한 독재 정권의 그림자 아래에서 벌어진 첩보전 같은 암살극. 한 명은 살아남았고 한 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단순히 형제 사이의 갈등이나 비극으로 설명되기에 너무나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의 독자자 김정일은 4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들 사이에서 총 7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이자 장남인 김정남은 한때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권력의 중심이 아닌 국외로 떠들게 되었고 결국 이국의 공항 한복판에서 독극물에 의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핏줄도 의심하고 가족도 제거하는 독재 체제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었죠. 형은 조용히 살고 싶었고 동생은 조용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죽기까지의 시간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잔혹한 드라마는 사실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된 이야기였죠. 1971년 5월 김정남은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혜림은 북한에서 유명한 영화배우였지만 김정일과의 관계는 결혼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비공식 관계였죠. 김정일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성혜림은 출산 직후부터 러시아에 거주하며 사실상 망명처럼 살아야 했고 김정남 역시 어린 시절부터 유럽과 스위스를 전전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교육은 스위스에서 이루어졌고 김정남은 여러 언어에 능통했으며 인터넷 문화에도 친숙한 당시로선 보기 드문 국제적 감각을 지닌 북한 자제였습니다. 김정일은 일찍부터 이 장남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김정남은 후계자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에서 일하며 권력의 요직을 하나씩 맡아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그를 김정일의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걸 바꿔버린 2001년 도쿄 디즈니랜드 사건. 2001년 5월 한 남성이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위조된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소지한 그는 펑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일본 경찰은 곧 그가 북한 지도자의 장남임을 확인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었다고. 실제로 당시 김정남은 여자친구, 아들, 경호원들과 함께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해 일본에 몰래 입국을 시도했는데 그만 여권이 들통나면서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말았던 겁니다. 북한 정권에게 이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김정남이 무책임하고 방종하다는 이미지는 순식간에 퍼졌고 김정일 역시 큰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김정남의 몰락을 의미하는 신호탄이었죠. 그는 이후 평양의 모든 공식 행사에서 자취를 감췄고 이름도 위치도 철저히 비공식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김정남이 북한의 정권을 승계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움직였죠. 김정은의 등장,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김정남의 설자리. 2009년경부터 북한의 내부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부쩍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의 셋째 아들로 김정남보다 12살이나 어렸지만 권력 내부에서는 빠르게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죠.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정일의 공식적 후계자로서 2010년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으면서 사실상 후계 구도를 굳혔고 김정일 사망 이후엔 자연스럽게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김정남은 이미 중국과 마카오 등지로 오가며 사실상 망명생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공식적인 정치 활동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가족들과 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게 김정남은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김정일의 장남이었고 왕위 계승서열 1위였던 과거를 지닌 체제 내부에선 잠재적인 위협이었죠. 마카오에서의 조용한 생활. 그러나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김정남은 마카오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카지노를 드나들고 외국인들과 어울렸으며 자녀 교육에도 신경 쓰는 평범한 삶을 살려 했죠. 하지만 그에겐 항상 경호원이 붙어 있었고 일정을 철저히 감췄으며 인터뷰나 언론 접촉도 매우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12년 일본 언론과 접촉하여 김정은 체제에 대한 우려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도어선이 되었죠. 북한 정권은 외부로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으며 권위에 대한 어떤 형태의 도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김정남은 그 선을 넘어섰고 동시에 살아있는 대체 가능성으로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시와 미행, 정체불명의 낯선 그림자들. 2013년부터 김정남 주변에선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를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 그를 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외국 정보기관들도 이를 감지하고 있었죠. 중국 정부는 일정 정도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존재는 북한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오히려 그것이 더 위협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한다는 사실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위기감은 결국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은 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아침 9시쯤 검은색 재킷을 입은 김정남이 입국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이자
한때 김정일의 후계자로도 거론됐던 인물. 하지만 지금은 권력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카오에 거주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는 이날 마카오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왔습니다. 체크인도 했고 탑승 전 약간의 여유를 부리며 터미널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불과 몇 분 뒤 사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벌어졌습니다. 두 명의 여성, 각각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이 뒤따라와 갑자기 그의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고 도망쳤죠. 이 모든 장면은 공항 CCTV에 정확히 담겨 있었고 시간으로 치면 10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김정남은 얼굴을 감싼 채 흔들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곧바로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 의무실로 이동했지만 도착한 지 불과 20분 만에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김정남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총도 칼도 아닌 VX 신경작용제라는 화학 무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사건 직후 수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 김정남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형이 외국 공항 한복판에서 독살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을 놓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던 가운데 말레이시아 경찰과 전문가들은 곧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김정남의 안구, 얼굴 표면, 그리고 코 속에서 검출된 극소량의 액체, 그 성분은 VX라는 이름의 금지된 화학무기였습니다. VX는 인간이 만든 가장 치명적인 신경작용제로 단 몇 밀리그램만으로도 성인을 죽일 수 있으며 피부에 닿는 순간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호흡 근육을 정지시켜 5분 이내에 질식사로 이어지게 만드는 극단적인 독극물입니다. 무색무취에 가까워 공격당한 사람조차 자신이 치명적인 독에 노출된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VX는 1993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서 전면 금지된 무기였으며 국가 차원의 제조, 관리 외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물질이었습니다. 즉, 이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국가급 차원에서 이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시선은 한 나라, 바로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를 분석하던 중 2명의 여성을 포함해 최소 4명의 남성이 공항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중 일부는 사건 당일 저녁 곧바로 말레이시아를 떠났으며 그 행선지는 평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국적의 공작원으로 추정됐으며 사건 직후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으로 귀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 사망자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라는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이 부정이 더 큰 의심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고 양국 관계는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암살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김정남이 공격당하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공항에서 즉흥적으로 벌어진 암살이 아니라 수개월, 아니 수년 전부터 준비된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김정남이 종종 방문하는 국가였습니다. 여권 문제로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북한은 이 점을 파고들었고 공항에서 그가 혼자 여행할 것이라는 정보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VX는 2가지 화학물질을 따로 보관했다가 얼굴에 바르는 순간 반응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독살이 아닌 매우 정교한 화학무기 활용법이었고 공격자들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 피부 접촉 방식까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정남의 암살은 그의 동선을 면밀히 추적하고 그의 취약한 순간을 기다린 다음 국제사회가 주시하지 않을 만한 방식으로 수행된 계획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또 하나의 지점은 김정남이 중국 또는 미국의 정보기관과 비밀 접촉을 했다는 정황입니다. 특히 2017년 2월 김정남이 CIA와 만났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그는 공항에 도착하기 불과 며칠 전 CIA 요원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몸에서 10만 달러 이상이 든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고 이는 정보 제공의 대가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즉 김정남은 단순한 형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언제든 폭로자가 될 수 있는 내부자였던 겁니다. 암살 이후의 긴장, 국제사회가 본 북한의 민난. 김정남의 사망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서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VX라는 금지된 화학무기를 그것도 외국 공항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했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최고 지도자의 형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놀랐고 동시에 분노했죠. 말레이시아는 곧 북한과의 비자 면제를 철회했고 양국 간 외교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으며 이 사건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2 여성은 대체 누구였는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공격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체포된 인물은 바로 2명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고 도망친 여성들로 공항 CCTV에 정확히 찍혀 있었죠.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난 이들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더욱 미궁으로 몰고 갔습니다. 단지 몰래카메라 촬영인 줄 알았다는 여성들. 수사 초기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들을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전모 암살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성 모두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을 도와주는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죠. 한 남성이 다가와 외국인에게 장난을 치는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그 일을 위해 사전에 몇 번이나 리허설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티 아이샤는 사건 몇 주 전부터 말레이시아 쇼핑몰, 호텔, 지하철 등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도망치는 장면을 반복해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도안티 흐엉도 비슷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고 모두 영상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연출된 몰래카메라 콘텐츠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훈련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은 일부러 장기간 익숙함을 심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한 액체로 훈련시키고 점점 공항처럼 붐비는 장소에서 리허설을 반복하게 만들고 어느 날 진짜 독극물을 손에 쥐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VX는 바르는 순간 혼합돼 독성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두 여성조차 자신들이 독극물을 다루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은 살인에 대한 자각 없이 타인을 죽이게 만드는 매우 교묘한 수법이었죠. 두 여성 외에 북한 국적 남성 4명이 당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건 직후 몇 시간 만에 말레이시아를 떠났고 베이징을 경유해 곧바로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리지우, 홍성학, 오종길, 리제남 이 중 일부는 북한 국적의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사건 이후에도 말레이시아 경찰이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붙잡힌 건 아무런 배경도 권력도 없는 2명의 여성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죄명은 무려 사형에 해당하는 독살살인죄였죠. 말레이시아 재판장은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연루된 정치 암살극에 두 여성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가 쟁점이었죠. 검찰은 이들이 VX를 사용한 건 직접 살해자라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북한에 이용당한 무지한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요했던 건 그들이 왜 독극물의 위험성을 몰랐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VX의 특성상 두 화학 성분을 따로 전달받아 섞어 쓴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여성들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만 행동한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VX는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직접 다룬 사람 역시 중독될 가능성이 높지만 두 여성은 아무 이상도 없었기에 전문가들은 그들 손에 쥐어진 물질은 단독 선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진짜로 치명적인 순간은 두 여성이 각각 바른 화학 물질이 김정남의 얼굴에서 섞일 때였던 겁니다. 그 순간을 계산해내고 여성들을 조종한 자는 따로 있었던 것이죠. 재판은 장기간 이어졌고 국제인권단체들도 나섰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적 판단을 통해 두 여성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시티 아이샤는 2년 복역 후 조기 석방되었고 도안티 흐엉도 3년형으로 감형되어 형기를 마친 후 귀국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이후 인터뷰에서 진심으로 몰랐다,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독재 정권의 암살을 넘어 타인을 이용해 살인을 완성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교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종당했으며 그 조종자는 자신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이미 사라졌죠. 김정남의 시신이 공항 의무대 침대에 싸늘하게 누워있던 그 순간 말레이시아는 이미 전례 없는 외교적 지뢰를 밟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독극물 VX, 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대담한 살인,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정치 질서 전체를 자극하는 거대한 파문이 되었죠. 김정남이 숨지고 며칠 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문, DNA, 치과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이 김정남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죠. 하지만 북한은 곧장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김철이라는 일반 북한 시민이다 라고 주장하며 시신 인도를 요구했죠. 이처럼 북한은 김정남이라는 이름을 부정하며 사건을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곧바로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합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평양에서 억류하는 보복에 나섰죠. 결국 이 사건은 사건 현장과 전혀 상관없는 외교관들과 자국민이 인질이 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검토합니다. 정상적인 외교 협상으로는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비자 면제 협정은 파기되었고 양국 외교관들의 입국 및 체류에 엄격한 제한이 생겼으며 사실상 외교 단절 수준의 냉각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동남아에서 그나마 북한이 우호관계를 유지하던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였던 말레이시아마저 이 사건으로 인해 등을 돌리게 된 셈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한 인물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김한솔은 한때 프랑스를 이용해서 유학하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말해 세계의 이목을 끈 적이 있었죠. 그의 존재는 김정은 체제에 있어 또 다른 잠재적 위협이었으며 김정남의 죽음 이후 김한솔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한 진실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그는 스페인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아 말레이시아에서 급히 탈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단체가 바로 찰리마 민방위였습니다. 2017년 3월 갑작스럽게 공개된 한 영상. 검은 배경, 낡은 책상 앞에 선 한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아버지를 잃었다, 감사합니다, 나와 가족은 안전하다 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의 이름은 김한솔. 하지만 영상에는 명확한 장소나 시간, 도움을 준 이들의 신원은 일절 드러나지 않았죠. 오직 하나, 영상의 마지막에 등장한 조직명, 천리마 민방위. 이 조직은 북한의 반체제 인사들을 구출하고 망명을 돕는 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솔 역시 이들의 도움으로 마카오를 떠났으며 이후 유럽 어딘가에 은신 중이라는 설이 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직이 CIA 또는 서방 정보기관과 협력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김한솔이 이동한 항로에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대만 등 여러 국가가 얽혀 있었고 전례 없는 수준의 보호작전이 펼쳐졌다는 분석이 나왔죠. 그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의 위치, 신분, 근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함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언제든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며 이후에도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그 어떤 메시지도 그의 이름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사라진 존재가 된 셈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제거를 넘어 화학무기 사용, 해외 암살, 조작된 암살자, 가짜 신문과 여권, 그리고 가족 전체의 실종이라는 첩보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요소들이 총동원된 현실판 첩보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북한은 자국민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인물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VX라는 금지 무기의 실제 사용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심지어 타인을 조종해 간접적으로 살인을 실행하는 고차원적인 방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국가가 벌인 살인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한 명이었지만 그 죽음 뒤에 사라진 사람, 탈출한 사람, 재련된 외교관계, 이 모든 것이 국가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구조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김정남을 없애야 했을까요?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체제가 선택한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었고 그 선언의 의미는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로 작용했죠. 이 끔찍한 장면의 배후에는 북한 권력 내부에서 벌어진 더욱 복잡하고 냉혹한 판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아직은 불안정한 절대 권력. 김정은은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 후 불과 27세의 나이로 북한의 최고 권력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3대 세습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젊고 경험이 부족하며 정치 기반이 약한 지도자였죠. 그가 권좌에 오른 직후 북한 내부에서는 숙청, 또 숙청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이었죠.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여겨졌지만 곧 국가전복음모라는 명분 아래 총살당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모든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김정남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김정남은 직접 정치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카오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도박, 카지노, 여행을 즐기는 세속적인 왕족에 가까웠죠. 하지만 북한 체제는 인맥, 혈통,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는 김정일의 장남이었고 후계 구도가 흔들릴 당시 유일하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며 해외 언론과 접촉해 북한 체제를 비판한 적도 있었고 CIA,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결 가능성까지 거론되었죠. 심지어 북한 내부의 반체제 세력이나 외부 정보기관이 북한 정권 정복 시 대안적 지도자로 그를 내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북한처럼 절대 권력이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존재만으로도 위험한 인물인 셈이었죠.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 정권이 외부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은 혈육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체제에 대한 도전은 장소, 국적, 경로를 막론하고 처단하겠다. 북한 내부의 정치인들, 해외 망명자들에게도 암묵적 경고를 전하겠다. 이것은 단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의식이자 퍼포먼스였습니다. 김정일의 장남이라는 타이틀은 그 자체로도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남의 죽음 이후 전 세계 언론은 북한의 위협적인 본질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신경가스를 사용한 공공장소의 암살, 이는 유엔 결의 위반, 화학무기 금지 해박 위반, 외교적 도발 등 수많은 국제 규범을 무시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북한은 국제 제재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강화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제재가 이어졌지만 북한 정권은 외부 고립에 굴복하지 않고 강경한 통제 방식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암살은 그 어떤 개혁, 변화, 온건 노선도 김정은 체제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북한 정권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내부를 단속하며 모든 가능성을 지어나가기 시작했죠. 김정남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또 다른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 선택은 형제보다 권력을, 가족보다 공포를, 안정보다 절대 통제를 선택한 결과였죠. 그리하여 이 끔찍한 암살은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체제가 대안을 죽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